안녕하십니까. 병원 통계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통계 기본 용어에 대해서 보는데요. 병원에서 주로 활용되는 통계 지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입원 환자 병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원 환자 병상은 입원 치료 환자에게 이분이 이제 입원하셔서 이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은 이제 우리는 재원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원해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는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제공하는 시설을 우리는 입원 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병상은 이제 우리가 일반 환자들이 이제 입원하는 이제 병상, 이제 베드라고 하죠. 이 베드가 있고, 이제 좀 중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실을 특수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이제 ICU,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이제 집중치료실을 NCU, 그 다음에 하루 정도 그냥 이제 입원해서 이제 수술하고 태어나는 이런 이제 어떤 특수병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응급실에 이런 병상, 그 다음에 검사실에 있는 병상, 분만실이나 수술실 병상,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입원 환자 병상의 이제 그 주요 지표에는, 일반 병상과 특수병상, 주로 이제 ICU를 포함한 이제 병상들은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응급실, 검사실, 분만실, 수술실 등은 병상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가동병상의 개념을 보면, 가동병상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제 병상수를 이제 병원의 실정에 따라서 이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700병상으로 운영했다가, 이제 다음 달에는 한 10병상이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병상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병원의 실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병상을 얘기를 하고, 가동병상은 그 외에 이제 응급실이나 신생아실, 수술실, 기타 병상수는 제외를 합니다. 또한 이제 허가병상은 이제 의료법에 이제 의료기관이 이제 개설 허가를 낼 때 우리는 몇 병상의 병상으로서 병원을 이제 개설을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 병상수를 우리는 이제 허가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27조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요양 또는 이제 정신병원에 개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법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중요한 지표는 이제 외래환자 지표인데요. 외래환자 지표 또는 이제 통원환자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통원 왔다 갔다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치료하는 환자를 통원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래환자, 통원환자는 외래진료과, 외래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당일 이제 귀가하는 환자죠. 이제 당일 귀가를 안 하면 이제 입원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외래 환자의 뜻은 그렇고요. 외래 환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환 환자, 구환 환자, 초진 환자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신환 환자는 이제 우리 의료기관에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이제 내원 정보가 없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보통 오시면 이런 분들은 이제 간단한 인적사항을 받아서 환자 등록을 하죠. 그래서 환자 등록번호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환 환자는 이제 한 번 이상 온 분이죠. 한 번 이상 왔으니까 이분은 이미 이제 우리 병원에 환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진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초진 환자는 뭐냐면, 이제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A라는 진료과에서 이제
의사한테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A란,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이제 다음에 오셨는데 정형외과가 아닌 뭐 소화기 내과로 가셨어요. 그럼 소화기 내과에서는 처음 오시는 분이라서 그 소화기 내과 입장에서는 초진 환자가 되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일반 내과로 갔습니다. 그럼 일반 내과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일반 내과 초진 환자가 되고, 만약에 일주일 전에 일반 내과에 초진을 받았고 일주일 내에 다시 병원에 오시면 그때는 이제 재진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재진이라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재진 환자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소화기 내과에 일주일 전에 처음 왔어요. 그러면 소화기 내과에 처음 왔으니까 이제 일주일 전에는 초진 환자였다가 이분이 이제 동일한 상병으로, 그러니까 뭐 소화기 내과라면 이제 뭐 소화가 안 된다. 예, 소화가 안 된다라는 상병으로 이제 동일한 증상으로 동일한 의사, 이제 홍길동이라는 의사한테 이제 동일한 상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는 환자를 우리는 재진 환자라고 하고요. 단 이제 이분이 이제 30일 이내에 동일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다 이제 재진으로 계속 이제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30일 전에 처음 왔다가 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30일 동안이 계속 여러 번 오셨다 그러면 다 재진을 처리가 되는데, 30일 이후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초진 환자로 바뀌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신환, 구환, 초진, 재진 환자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크게 정리를 하자면 병원에 내원하는 기준을, 병원에 온 적이 없으면 이제 최초 우리 병원에 처음 왔다 그러면 신환이고, 온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구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료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정 A라는 진료과에 A라는 이제 의사한테 이제 동일한 상병으로 처음 진료를 받으면 초진이고, 처음 이후에 계속 여러 번을 오면은 이제 재진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한 개념을 볼게요. 입원 환자는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환자들을 이제 입원 환자로 얘기하고, 이러한 입원 환자들은 이제 보통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받고, 배정된 병상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병상에 누워 가지고 이제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입원 환자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일 동안 입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당일 이제 아침에 입원했다가 저녁에 이제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입원 당일의 퇴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분은 그 날짜에 입원 환자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날 입원하셨는데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입원 환자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제 입원 환자에 카운팅이 된다. 근데 단 이제 그 낮 시간 동안에 이제 낮병동 입원 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낮병동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활학과라든지 뭐 이런 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정신과라든지 이런 병동이 있습니다. 낮에만 와서 이제 잠깐 입원 환자 개념식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낮병동 환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입원 환자로 카운팅이 되려고 했을 때 단 이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에 한해서는 이제 입원 환자 수로 카운팅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치료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거는 입원 환자에 포함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신생아 입원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입원 환자는 병원에 이제 산모가 이제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하시죠. 이제 출산과 동시에 이제 이 출생한 이 신생아가 이 신생아가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좋지가 않아서 어떤 이제 그 질병이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입원하는 환자죠. 그러니까 신생아도 이제 별도의 입원 환자로 이제 카운팅을 한다. 단 이제 정상적인 신생아가 아니라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를 이 신생아 입원 환자로 카운팅한다는 의미이고요. 단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 이제 분만하시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산모가 이제 보통 제왕절개라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아가 정상인 상태이지만 이제 산모가 이제 퇴원을 못 하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도 이제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 입원 환자에 이러한 신생아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병원 신생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A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만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병원에서만 출생한 환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분만한 신생아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환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환자로 하고 이제 그 보통 산부인과가 이제 신생아를 맞는 과인데, 산부인과 환자로 인정하지가 않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 구급차 내에서 이제 분만한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로 산정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진료 일수. 진료 일수는 실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날을 이제 진료 일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기관은 사실은 이제 365일 이제 무중단으로 운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응급실하고 보통 입원 같은 경우에는 365일 이제 중단하지 않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료 일수로 산정을 하면 365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 이제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이제 진료 형태가 이제 보통 오전에만 열거나, 그쵸? 아예 뭐 하지도 않을 때가 있죠. 그랬을 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에만 이제 그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0.5일로 산정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하루로 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은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0.5일만 이제 산정이 됩니다. 또한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 이런 날은 보통 이제 병원이 외래 진료를 안 열거든요. 그래서 외래 진료 그 산정 일자에서는 이제 산정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재원 환자 통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재원 환자 통계는 재원을 기준으로 특정 시점 또는 이제 특정 일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수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우리 병원에 병상이 뭐 8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700명이 입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 700명의 입원 환자를 우리는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재원 환자 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 환자는 병원 입원 서비스의 양을 측정할 때 대표적인 통계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례로 이제 재원 환자의 통계 산출 목적을 보면은 왜 재원 환자를 산출하냐, 즉 이제 병상 가동률과 같은 지표를 구할 때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그 병상이 가동률을 보려면 총 병상수가 800병상이 있는데 이 800병상 중에 재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800명이 다 재원을 하고 있다. 그럼 병상 가동률이 100%가 되겠죠. 예, 이런 지표를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재원 환자의 통계 지표는 뭐 시점, 특정 시점의 재원 환자 수, 아니면 일일 단위의 재원 환자 수, 아니면 이제 연 인원의 개념의 재원 환자 수, 뭐 이런 이제 일일 평균의 재원 환자 수, 그다음에 병상의 이용률, 가동률, 뭐 이런 등의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이제 재원 환자 통계 지표를 저희가 이제 구하고 이제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원 환자 통계의 시점 재원 환자 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 재원 환자 수는 이제 특정 시점에 병원에 있는 환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병동별로 매일 정해진 시점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정해진 시점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 수를 이제 카운팅하는 개념인데요. 보통 자정 기준이나 이제 자정 기준이면 뭐 24시 뭐 이렇게 되죠. 또는 저녁 10시, 22시, 그 다음에 저녁 11시, 23시 등 이제 병원마다 이제 특정 정해진 시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시간에 우리 병동에 현재 입원하고 있는 재원 환자 수를 이제 시점 재원 환자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의미이고요. 이러한 시점 환자 수에 관한 통계는 이제 다양한 부분에 이용이 되는 목적 때문에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각종 기획이나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다양한 인력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등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병원 프로그램, 즉 OCS 프로그램의 전산화로 이제 대부분 병원이 운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산화로 인해서 입원이나 퇴원, 그 다음에 다른 과로 이동하는 걸 전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실을 1번 병실을 2번 병실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전실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등의 데이터들이 잘 이제 전산화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이제 병동 및 전체 병동의 시점 재원 환자 수를 산출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점 재원 환자 수의 공식을 보면 전날의 특정 시점의 재원 환자 수 더하기 당일 입원실 인원수에 빼기 당일 퇴원 실 인원수를 한 부분을 이제 그 시점 재원 환자 수로 이제 공식을 써서 이제 산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일 재원 환자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일일 재원 환자 수, 데일리 인페이션트 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실제 이제 그 날에 이제 재원하고 있는 환자 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이제 퇴원한 당일 입원했거나 그 다음에 당일 퇴원한 자는 시점 재원 환자 수에는 포함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일일 재원 환자 수에는 당일 입퇴원 환자 수를 더해주는 의미로 산출한다. 그게 좀 특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원 환자 연 인원수, 재원 환자 수 연 인원수는 일정 기간에 일일 재원 환자 수를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면 보통 연 인원수 개념은 이제 1년 동안 1월 1일부터 해서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의 365일 기간을 다 더한 각각의 이제 365일 기간에 재원 환자 수를 다 더한 거에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연 인원수와 일정 기간 동안에 병상에 있는 환자 수의 총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재원 환자의 연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연 인원수에 비해서 올해 연 인원수가 적다. 그러면 전체적인 재원 환자 수가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이 연 인원수를 봐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이제 환자의 수가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를 이제 알아볼 때 많이 쓰고요. 이런 연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표를 또 산정할 때도 기준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 인원수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 재원 환자 통계 분석을 볼게요. 재원 환자 통계 분석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시점 재원 환자 수라든지 일일 재원 환자 수, 그 다음에 재원 환자 연 인원수, 이런 거를 이제 도표로 만들어서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거를 재원 환자 통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재원 환자의 종합적인 이제 통계 분석은 이제 각 병원에 이제 우리가 OCS라든지 EMR 같은 그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 이 시스템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점 재원 환자 수가 우리 병원은 20 기준으로 했다. 23시 기준으로 했다. 아니면 24시 기준으로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멘트를 잘 달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병원마다 좀 상이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일일평균 재원 환자 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하루 평균 몇 명이 재원하고 있는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한 달 뭐 예를 들어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1일부터 30일까지의 재원 환자 수를 다 더하고 나누기 이제 30을 하겠죠. 그러면 하루에 이제 일일평균의 재원 환자 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의 재원 환자 연인원 수의 일정 기간의 총 날수로 나눈 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이고요. 그리고 일일평균 재원 환자 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환자를 성인, 소아, 신생아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또 그러니까 전체 환자 수가 예를 들어서 일일평균 재원 환자 수가 뭐 300명이다. 그럼 300명 중에 성인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고 소아는 50명이고 신생아는 50명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100병상당 일일평균 재원 환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총 재원 환자 수 연 인원수를 구하면 이 구한 거를 입원 진료 일수로 나누어 주면 이제 일일 평균 재원 환자 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일 평균 재원 환자 수를 보통 이제 타변하고 이제 각 이제 병상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A라는 병원은 총 병상이 700병상, 뭐 B라는 병원은 600병상, C라는 병원은 300병상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각각의 병원들을 이제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개념에서 이제 대부분 종합병급은 100병상 이상이 되니까 얘를 100병상 기준으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을 하면 100병상당 각 병원에 이제 환자 수가 산출이 되죠. 자, 그랬을 때 A라는 병원은 총 800병상이 있는데 100병상으로 환산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뭐 B 병원은 300병상인데 뭐 100병상으로 환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80명이다. C라는 병원은 300병상인데 100병상으로 하면 70명이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각각의 100명, 80명, 70명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죠. 그러면 100병상당 더 이제 재원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병상 규모가 다른 병원 간에 서로 그 100병상당 이제 기준을 두고 이제 비교를 할 때 보통 100병상당 일일 평균 재원 환자 수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각 진료과별, 환자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지 뭐 낮은지 아니면 비슷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할 때 보통 이 지표를 많이 사용하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병상 통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원 환자 병상의 개념은 보면은 병원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병상 수를 이제 우리는 입원 환자 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병상 수가 다 틀리죠. 그래서 병상 수가 큰 병원일수록 병원의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병상은 이제 보통 제외를 합니다. 예, 입원 환자 병상에서. 그래서 그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병상 이용률 산출 시 병상수를 정확히 산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상수를 너무 작게 산출한다거나 너무 많이 산출을 하게 된다면 이 이용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이제 이런 병상수 이용률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고요. 병원을 최초 설립할 때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우리는 800병상으로 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받은 병상을 실제 100% 다 가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병상수와 실제 가동 병상수로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병상 이용률 계산 시 포함되는 가동 병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병동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ICU가 이제 있죠. 중환자실이 있죠. 중환자실 다 포함이 돼야 되고,
격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의 개념은 뭐냐면 한 환자가 점유하도록 배정된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환자가 이제 같이 쓴다 이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입원 병상에서는 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외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검사실이나 분만실, 수술실, 응급실, 회복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뭐 예를 들어서 검사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다. 그럼 검사실에 대기한다. 그러면은 이 하루에 한 환자가 하루 동안 여기를 이제 점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병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가동 병상수.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시설이 갖추고 있는 입원 환자의 병상수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허가를 예를 들어서 허가 병상수를 800개를 병상을 했는데 실제 800병상을 다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뭐 병원 사정에 의해서 우리는 700병상만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이 병상수를 우리는 가동 병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가동 병상수를 구할 때 특정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용 가능한 입원 환자의 총 가동 병상수를 이제 총합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병상 이용률, 일정 기간 재원 환자 연인원 수가 이용 가능한 병상수인 거죠. 그리고 가동 병상수로 나눈 백분율인 거죠. 그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동 병상 중 입원 환자가 점유한 병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상 이용률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병상 회전율. 일정 기간 중 퇴원 환자 수, 얘는 이제 사망 환자도 포함을 하죠. 퇴원 환자 수를 평균 가동수로 나눈 값. 그러니까 퇴원 환자 수를 평균 가동 병상수로 나누면 이 병상이 이제 회전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일정 기간 중 병상당 퇴원수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중 한 개의 병상에 몇 명의 환자가 입원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러겠죠. 뭐 이제 한 달 동안에 한 개의 병상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주일 단위로 환자가 입원한다. 그러면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달이 보통 4주니까요. 그죠? 그러면 총 4명의 환자가 이제 여기를 이제 입원을 했고 병상 회전율이 되겠죠. 이걸 산출을 하면 자, 재원일수 통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일수에 대한 부분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환자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머무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틀 머무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머무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일주일 머문 사람은 이제 재원 일수가 7일이 되는 거고요. 이틀 머문 사람은 재원 일수가 2일이 되는 거고 3일 머문 사람은 3일이 되는 겁니다. 자, 큰 개념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뭐 이제 산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입법하고 단입법이 있습니다. 양입법은 입원일과 퇴원일 모두 다 산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입원한 당일 날짜하고 퇴원한 날짜까지 다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단입법을 씁니다. 단입법. 그래서 입원일과 퇴원일 중에 하나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입원일을 포함을 하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퇴원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입원 퇴원일을 다 포함하는 경우는 양입법,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는 단입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오는데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한 환자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이런 환자는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보통 빼주는 개념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재원 일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빼주면 0일이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단입법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입원일을 포함을 해 주니까 이제 0이 아니라 1일로 이제 포함을 해 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그 퇴원환자 통계는 병원의 시설 기준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원환자는, 그리고 퇴원환자 통계는 환자의 중심에 대한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적절성이라든지 퇴원환자의 재원기간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재원일수를 이제 보통 사용합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죠. 총 재원일수는 특정 기간 동안에 퇴원한 환자의 재원일수의 합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병원이 이제 총 병상이 800병상인데 재원 환자가 800명이 있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보겠다. 그러면 800명 곱하기 7 하면 이제 전체 총 재원 일수가 되겠죠. 그리고 퇴원 환자의 연인 원수라든지 총 재원 환자의 진료 일수 등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평균 재원 일수는 퇴원 환자의 총 재원 일수를 다 더해서, 다 더하죠. 모든 특정 기간에 더해서 더한 거를 총 그 퇴원 환자 수의 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성적을 구할 때 그 각 과목마다 점수를 다 더해 가지고 그 과목의 수로 나눈 것처럼, 예,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평균 재원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고요. 또한 이제 성인하고 소아를 분리해서 산정하기도 합니다. 자, 사망률 통계는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신 분들 중에 사망으로 이제 퇴원하시는 분들의 이제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되게 그 사망률에 대한 지표를 구할 때 사용을 하죠. 다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 거는 병원에 이제 그 도착 당시 사망 환자, 그래서 보통 이제 DOA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앰뷸런스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오시는 도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병원의 사망률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외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착을 했어도 입원 수속 없이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분들도 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나죠. 사사나, 이제 그 뱃속에서 이제 그 애가 이제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한다. 예, 이런 이제 제외사항이 있는 거고요. 입원 환자가 수술실, 회복실, 특수 치료실 등에서 사망 시엔 입원 환자로 보고 병원 사망률에는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수술 받고 이제 회복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포함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 사망률. 자, 조 사망률은 이제 인구 1000명당 사망 환자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병원에서 이제 구하는 지표보다는 이제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구하는 이제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중 총 퇴원 환자 수에 대한 사망 환자 수의 비율을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생아 수는 이제 일일 평균 재원 환자나 평균 재원 일수를 구할 때 특별히 명시되지 않으면 제외를 시켰으나 사망률에는 포함을 시킨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 사망률, 조 사망률에서 입원 후 48시간, 그러니까 2일이죠. 2일 이전에 사망을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병원이 환자 상태를, 왜냐하면 진단하고 치료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48시간 이내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 병원에서 사망 환자에 대해서 뺀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순사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병원에서는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잘 치료를 못해서 사람이 많이 이제 사망을 했다. 예,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 기간이라는 기간을 이제 좀 준 거죠. 그래서 2일 안에 이제 뭐 이 환자 상태가 2일 안에 충분하게 이제 진단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일이라는 부분을 이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수술 후 사망률.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수술을 받으신 환자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비율이라 보시면 되고요. 수술 후 사망은 수술 후 10일 이내에 수술과 관련된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수술 후 사망에 포함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지표마다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취 사망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마취된 환자 수 중에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이죠. 뭐 마취를 했는데 전신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셔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환자에 대한 이제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모성 사망률은 임신의 시기, 기간, 부위와 상관없이 임신 또는 관리하는 걸 산육이라고 하죠. 관리에 관련되거나 그것에 의해 악화된 어떤 원인으로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을 이제 전체에다 해서 모성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서 뺀다는 얘기고요. 자, 대표적인 모성 사망률을 보면은 이제 분만하시고 난 다음에 출혈이 심해요. 그래서 출혈이 지혈이 안 돼서 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폐혈증으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자연분만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또는 타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분만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병원으로 전원을 하겠죠. 전원을 해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또는 이제 임신 중독으로 사망되는 경우, 뭐 이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생아 사망률을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난 신생아 수, 그러니까 생후 28일 미만 중 사망한 환자 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산아라고 하죠. 사산아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사망한 환자를 이제 아기를 사산아라고 하죠. 얘는 제외를 하고 살아서 출생한 아기만 이제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만 직후 입원한 아기 또는 타병원 또는 외부에서 출생 후 입원한 아기는 이제 산부인과의 환자가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환자로 분류를 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사산율을 보면 기간 중 총 출생아 수에 대한 사산아의 수의 비율이겠죠. 그래서 출생아 수는 이제 살아서 태어난 아기고 그 다음에 사산아 모두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태어난 아기,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사망한 아기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포함한 이제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산아라는 기준이 뭐냐면 임신기간 20주 이상 체중 501g 이상인 태아가 사망하여 출생한, 그러니까 WHO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감염률은 이제 수술 후 감염률, 의료기관의 이제 환자 안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수술 후 감염률이 높으면 안 좋겠죠. 감염률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기간 중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감염된 건수를 이제 총 수술 시행 건수로 나눈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후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병원일수록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병원 감염률, 특정 기간 중 사망 환자를 포함한 퇴원 환자 수에 대한 병원 내 감염 환자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역시 이 경우도 병원 내 감염률이 높으면 굉장히 좋지 않죠. 그 병원의 위생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 거죠. 자, 외래 환자 통계 분석은 이제 보통 입원 수속 없이 병원에서 이제 당일날 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환자를 외래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요 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외래 환자 수의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 환자 통계 월보는, 그러니까 월보죠. 월에 한 번씩 이제 집계하는 거죠. 그래서 외래 환자 수를 매일매일 이제 집계를 하죠. 집계를 한 거를 월말에
각 진료과별로 그 과에 해당되는 환자를 구하죠. 그래서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대비해서 환자 수를 쭉 비교를 해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지를 이제 보통 보는 거죠. 자, 외래 환자 그 통계를 낼 때, 일일평균 외래 환자 통계를 낼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료 일수 산출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료 일수가 1일이 아니죠. 그 1일이 아니고 보통 오전만 이제 진료를 하기 때문에 0.5로 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 평균 뭐 한 달 정도의 전체 그 환자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전체 그 한 달에 대한 진료 일수 가지고 나눠줄 때 0.5로 산정이 돼 있는 날짜들을 잘 거기에다 산정을 해주지 않고 얘를 1로 산정을 하면 전체 평균 환자 수가 되게 작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진료 일수 산출에 되게 주의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밑에 나왔죠. 외래 진료는 대부분 토요일 오전은 뭐 오전만 하기 때문에 0.5일로 산출을 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실제 외래 진료가 없기 때문에 그 제외를 하는 거죠. 0이죠.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주의를 요해서 이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 외래 환자 수에 대해 응급 환자 수는 포함시키되 보통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 환자는 제외를 시켜라는 거죠. 자, 외래 환자 수의 통계를 보면 일평균 외래 환자 수는 일정 기간 중 외래 환자 수 연인원 수를 외래 진료 일수로 나눈 환자 수죠. 그래서 진료 일수를 구할 때 되게 중요사항은 토요일과 공휴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평균 초진 환자 수, 특정 어떤 상병으로 특정 진료과에 처음 진료받은 환자를 우리는 초진 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평균 초진 환자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외래 진료 일수가 토요일인지 공휴일인지 아니면 평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해 줘야 되겠죠. 구한 다음에 초진 환자 수 연인원 수를 나눠 가지고 일평균 초진 환자 수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외래 환자 초진율, 일정 기간 외래 환자 수 연인원 수 중에서 초진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병원의 입장에서는 초진 환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좋습니다. 재진 환자보다는. 그래서 초진 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원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초진율이 높으면 수익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초진율이 낮으면 환자를 똑같이 보더라도 초진 환자가 많은 것보다 수익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외래 환자 수 신환율. 해당 이제 의료기관에 처음 온 환자를 이제 신환 환자라고 하고, 그쵸? 그래서 이 신환 환자가 과연, 물론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 신환 환자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왜 우리 병원에 처음 이제 오는 그 어떻게 보면 고객을 확보하는 율이 높다라는 의미이니까 되게 좋죠.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신환 환자이면서 초진 환자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신환율도 높아야 되고 초진율도 높아야지만 병원의 수익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래 환자 입원율. 일정 기간 외래 환자 수 중에 이제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외래 환자 수를 1000명을 봤는데 이 중에 100명이 입원했더라. 그러면 10%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특정 기간에 외래를 본 환자 수 중에 실제 입원 환자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해당 병원의 중증 환자 내원 비율을 이제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입원한 환자들이 보통 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죠. 그렇죠? 경증 환자는 대부분 외래를 통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증 환자의 그 내원 비율을 나타낼 때 이제 외래 환자 입원율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병상당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수, 병원 간의 비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병상당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수를 구해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병원 간에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고요. 또 밑에 있는 그 100병상당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수도 똑같죠. 병원 간 규모가 서로 상이한 병원 간의
서로 이제 그 외래 환자 수의 진료 실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100병상당 환산을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입원대 외래 환자 수 비율, 외래 환자 수 연 인원수를 총 재원 일수로 나눠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외래 환자 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입원 환자 수 기준으로 해서 외래를 통해서 온 환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입원 환자 수에 대한 외래 환자 수의 비중을 설명할 때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진료 수익의 외래의 의존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높다. 그러면 외래를 통해서 우리 병원은 입원 환자가 많이 입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게 또 역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응급환자 관련된 통계를 보겠습니다. 응급환자는 연 외래 환자 중 응급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보통의 병원에서는 이제 응급환자도 외래 환자로 이제 이렇게 대부분 포함을 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외래 환자 중에서 응급환자만 이제 별도로 빼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외래 환자가 1000명인데 응급환자가 우리는 일평균 한 100명이 온다 그러면 10% 정도가 우리는 응급환자에 대한 비율이겠죠. 그래서 응급환자 중 입원 진료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응급환자율이 높다는 것은 입원의 잠재력을 높음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죠? 응급실로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치료해서 이제 귀가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귀가를 안 하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거나 이렇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응급환자율로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간접 시사해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응급환자는 외래 환자에 포함이 되고요. 그죠? 응급환자는 실환자 수로만 계산을 합니다. 응급환자의 두 번째 입원율, 응급환자의 실 입원 인원수 중에 응급실의 병상을 점유한 응급실 입원 환자 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내에도 보면은 입원 환자 개념이 있습니다. 입원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내에 입원학과를 보통 응급의학과 이제 입원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의 입원실의 이제 비율이겠죠. 그 다음에 응급실 경유 입원율은 이제 응급실에 와서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좀 이제 귀가를 못하고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응급환자의 입원율에 보면은 응급의학과에 입원하는 이제 그 비율을 나타낸다 말씀드렸는데, 응급의학과의 입원은 응급실 경유 입원율에서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예, 별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응급의학과 응급환자 입원율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입원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고, 응급실에 의학과의 입원실이 아닌 일반 병실, 예? 이런 집중치료실 이런 쪽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를 응급실 경유 입원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외래 환자 관련 통계. 외래 환자의 연간 1인당 평균 방문 횟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대 외래 진료비, 외래 환자 보험 유형별, 그러니까 병원에 보면 이제 보험 유형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별, 또는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이죠. 또는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산업재해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 차상위 계층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지죠. 그래서 의료급여.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교민인 경우에는 이제 잠깐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100%를 내야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이런 환자를 우리 일반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보험 유형별로 봤을 때는 5가지 유형으로 또 구분져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를 보험 유형별로 구성의 율을 또 본다. 물론 대부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률이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외래 환자 평균 내원 환자 수, 일정 기간 외래 환자
1인이 받은 평균 외래 진료수를 산정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2개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 수 실 인원수 기준으로는 1명이 되고 연 인원수 기준에서는 2명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병원의 이제 그 경영에 대한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 측면을 나타내는 부분도 대부분 하지만 병원도 이제 경영하는 이제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경영 상태를 그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병원 일반 통계 지표는 의료 서비스 측면으로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병원 경영의 상태로는 좀 일부 제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병원 경영에 대한 지표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원엔 재무 지표가 있고요. 그 생산성 지표, 의료 수익 지표, 환자 진료 실적 지표, 병원 인력 지표, 병원 시설 지표들이 있습니다. 의료 수익 지표를 볼게요. 100병상당 월 평균 외래 수익이 있고요. 100병상당 월 평균 입원 수익, 100병상당 월 평균 총 의료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병상당 이제 각종 이제 그 수익, 입원, 외래, 총 의료 수익 이렇게 이제 월별로 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래 환자 1일당 평균 진료비, 입원 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 그래서 뭐 이 외래 환자 1명당 평균 진료비, 입원 환자 1명당 하루의 평균 진료비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래 환자를 많이 봤는데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가 너무 낮게 나와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쵸? 근데 B라는 병원, A라는 병원에서는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 나왔다. 근데 B라는 병원은 1인 1일당 외래 진료, 평균 외래 진료비가 뭐 5,000원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B라는 병원에서는 그만큼 환자를 더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병원 인력 지표. 이제 병원은 다양한 직종들이 있죠. 그쵸? 의사직, 뭐 간호직, 보건직, 뭐 사무직,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각 직종별 100병상당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해서 뭐 직종당 인력을 구해서 그리고 다시 100병상으로 환산해서 산출을 하는데 주로 이제 거의 비슷한 규모의 병원과 직종별 이제 인력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병원의 규모가 A병원과 B병원이 비슷한데 특정 직종의 인력이 많이 있다, 적다,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때 많이 활용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종별 조정 환자 100병상당 인력, 환자 진료량을 고려한 직종별 인력의 과소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죠. 그래서 조정 환자 수가 있고 조정 환자 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분이 있습니다. 직종별 구성비, 병원 전체 직원 수, 다양한 직종이 있죠. 이 다양한 직종별로 인원수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뭐 1000명이다. 인원이 1000명 중에 뭐 의사직이 200명 있고 그러면 20%죠. 간호사가 뭐 400명이면 40%죠. 뭐 이렇게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시설에 대한 지표, 100병상당 시설수 및 이용 건수 이런 부분도 산출을 하죠. 그 다음에 주요 시설에 대한 이용률도 산출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